자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면접을 보던 백만장자 도건용 회장이 이력서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담담하게 한 이름을 입에 올렸고 그 순간 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떠났던 첫사랑의 이름 윤세실리아. 그녀와 이별한 지 26년. 어머니가 윤세실리아라는 이 청년의 나이는 25. 그리고 잠시 후 친아들임을 확신하는 순간 도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됩니다.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면접을 보던 백만장자와 평생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자란 청년.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폭풍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갈라놓은 두 부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여정을 담았어요. 편안히 들어주세요. 도건용 회장은 100층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발밑의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건용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그저 차가운 묘비명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그는 뜨거워진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죠. 건용은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의 호출 버튼을 힘없이 눌렀습니다. 들어와,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가? 육중한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셋째 조카분께서 꼭 뵙고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계십니다. 건용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향해 고개를 젖혔습니다. 또 돈 떨어졌군. 이번엔 무슨 핑계라던가. 사업 자금? 도박빚? 공장 부지 매입건으로 긴급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건용은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들이 따로 없어. 아주 지긋지긋해. 그때 집무실 방음문 너머로 희미하게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삼촌, 저 좀 봅시다. 혈육이라곤 저 하나 남았잖아요. 삼촌. 혈육이라는 단어가 건용의 가슴을 둔탁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예전처럼 화를 내는 대신 지팡이를 집어들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박 실장, 그냥 돌려보내게. 내 오늘은 누구와 싸울 기운도 없네. 하지만 기자들이 로비에 대기 중이라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죽으면 내관 뚜껑 붙잡고도 돈 내놓으라고 할 놈이야. 건용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죠. 비서실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건용을 바라보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퇴근 차량을 대기시킬까요? 건용은 옷걸이에 걸린 낡은 코트를 직접 꺼내 입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도 퇴근해. 기사도 필요 없어. 오늘은 혼자 가고 싶네. 위험합니다. 지난번 어지럼증도 있으셨고 날도 춥습니다. 내 몸이야. 그리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 2번 하게 하지 말게. 건용은 비서실장의 어깨를 툭 치고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복도 끝에서 조카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조카잖아요. 삼촌. 건용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카는 무슨
내가 죽기만을 비는 빚쟁이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청소 카트를 밀고 가던 미화원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건용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못 보고. 건용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손에 낀 목장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먼. 늦었는데 아직 퇴근 안 했나? 생전 처음 듣는 회장의 존댓말에 미화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듬거렸습니다. 네. 네, 손주 녀석 학비라도 보태려고 야근 자청했습니다. 손주라는 단어에 건용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몇 장을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이건 야근 수당이라 생각하고. 미화원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건용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복이라니,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사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퇴근길 도로는 한산했지만 건용의 마음은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춰선 그는 옆 차선의 승합차를 무심코 쳐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둘과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죠. 건용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라디오 볼륨을 높였지만 잡음만 들려왔어요. 다들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건지. 그는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정문 경비원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젊은 경비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정원에는 어울리지 않게 컸어요. 건용은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저녁은 먹었나? 경비원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교대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그래, 밥 굶지 말고 해.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건용은 차를 몰고 차고지로 들어갔고 경비원은 뒷모습에 대고 다시 경례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훅 풍겨왔어요. 가사 도우미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건용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죠. 화려한 생일상이었지만 정작 수저가 놓인 자리는 단 한 곳뿐이었어요. 건용의 걸음이 식탁 앞에서 뚝 멈췄고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뭔가? 내가 그냥 죽이나 끓여놓으라고 했을 텐데. 도우미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용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사모님 계실 땐 항상 미역국 드셨는데. 사모님이라는 말에 건용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25년 전 세실리아가 끓여주던 소고기 없는 미역국이 아른거렸어요. 가난해서 미역만 잔뜩 넣고 끓였어도 그 국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죠. 건용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견딜 수가 없어서였죠. 치워주게, 냄새 맡으니까 속이 뒤집힐 것 같아. 회장님, 그래도 한술만 뜨세요. 정성을 봐서라도. 건용은 손을 들어 도우미의 말을 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탁이야,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줘. 건용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닌 애원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도우미는 그제야 건용의 젖은 눈을 보고 당황하여 그릇을 달그락거렸죠. 건용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식탁 구석에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퇴근해 가서 당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회장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남의 행복 보는 것도 오늘은 좀 힘드네. 건용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도우미가 쫓기듯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거대한 집은 다시 무덤처럼 고요해졌어요. 건용은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식어가는 미역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번 떠보았지만 도저히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죠. 손이 너무 떨려 국물이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로 가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거실에서 건용의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2층 침실로 올라온 건용은 습관처럼 협탁 위의 사진 액자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세실리아, 당신이 시킨 대로 미역국이 올라왔더군. 사진 속의 그녀는 25년 전의 앳된 모습 그대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용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액자 유리를 쓸어내리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웃지 마, 당신 없으니까 그 맛있는 미역국이 꼭 모래알 같아. 그는 협탁 서랍을 열고 하얀색 플라스틱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려 알약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건용은 바닥에 떨어진 약을 줍지도 않고 손바닥에 남은 두 알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도 없이 억지로 삼키자 쓴맛이 혀뿌리에서부터 목구멍까지 퍼졌어요. 쓰다. 당신 떠나보낸 내 인생처럼 참 써. 약 기운이 돌기를 기다리며 건용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신식 정수기 옆 구석진 찬장을 열어 먼지 쌓인 노란 상자를 찾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 뜯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것 같아 건용은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기억나? 우리 단칸방 살 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는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스푼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인스턴트 커피 향이 피어오르자 건용은 눈을 감았습니다. 돈 많이 벌면 믹스커피 말고 진짜 원두커피 마시자고 했었는데. 건용은 뜨거운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재벌 회장이 되었지만 그에게 허락된 위로는 고작 이 한 잔뿐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맛없다. 당신이 타준 그 맛이 아니야. 영 밍밍해. 커피 잔을 든 채 건용은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아닌 초라한 노인이었죠. 화려한 파자마를 입고 믹스커피 잔을 든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건용은 창에 비친 자신과 눈을 마주치며
건배하듯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힘없이 번졌습니다. 축하해, 도건용. 오늘도 용케 안 죽고 살았네. 그는 다 마시지도 못한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힘없이 뒤돌아섰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자국만이 싱크대 바닥에 검게 남았죠. 내일은 당신 보러 갈게. 거기선 문전박대하지 마. 건용은 불 꺼진 거실을 뒤로하고 다시는 깨고 싶지 않은 잠을 청하러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건용 회장은 평소처럼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차고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간밤에 먹은 수면제 기운이 아직 혈관 속에 끈적하게 남아있는 듯 했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어요. 건용은 창문을 조금 내리고 찬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차가 우측 차선으로 급격히 쏠렸어요. 빵! 빵!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났습니다. 건용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갓길에 차를 처박듯 세웠습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었어요. 조수석 시트 위에 굴러다니던 수면제 통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숨이 굴러가는 소리 같았죠.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서 죽겠구나. 건용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생수를 찾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공포가 뼈저리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한참 뒤 병원 진료실에 앉은 건용은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주치의는 차트를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던 거야. 밥을 안 먹어서 빈혈기가 있었겠지. 신부전 초기 증상입니다. 순간적인 쇼크가 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뜬 건용의 심전도 그래프를 가리키며 펜으로 톡톡 쳤습니다. 돈도 명예도 좋지만 일단 살아계셔야 누린 것 아닙니까? 누가 몰라서 그러나 믿고 맡길 놈이 없으니 내가 하는 거지. 정 그러시면 제가 아는 믿을 만한 보안업체를 소개해 드릴까요? 건용은 의사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네. 내 목숨줄 잡을 사람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뽑아야 안심이 돼. 그는 진료실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병원에는 잘 도착하셨습니까? 박 실장, 당장 수행기사 채용 공고 올려. 조건은 내가 직접 정한다. 건용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고집이 아닌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며칠 뒤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건용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건용은 대답 없이 상석에 앉아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은 하이에나들이었죠.
특히 건용의 건강 악화 소문을 들은 전무이사의 눈빛이 번들거렸어요. 회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요양이라도 좀 다녀오시지요. 걱정을 가장한 은퇴 권유의 건용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가?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그저 옥체가 걱정되어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이사가 헛기침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공백?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후계 구도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건용은 손에 쥐고 있던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파열음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전문 경영인? 내 피땀으로 세운 회사를 남의 손에 맡기라고?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혈연 경영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으신데 미리 준비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건용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댔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다는 말이 건용의 가슴을 후벼 팠죠.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부들거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는 이곳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후계자는 때 되면 내가 정한다. 하지만 회장님, 회의 끝내.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나오면 자네들 옷 벗을 각오해. 건용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얼마 못 갈 거야. 노망난 늙은이, 자식도 없는 주제에. 복도를 걷는 건용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건용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다시금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통증을 호소했죠. 내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 내 등 뒤를 맡길 진짜 내 사람이. 그는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을 호출했습니다. 팀장, 수행기사 면접 준비 다 됐나? 네, 회장님, 서류 전형 통과한 지원자들 대기 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건용은 양복 재킷을 고쳐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면접 대기실 앞 복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엘리트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입을 풀고 있었죠. 특수부대 출신, 해외 경호업체 출신, 무술 유단자 등 화려한 스펙들이었어요. 면접관석에 앉은 건용은 벌써 10명째 지원자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 경호실 출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회장님을 기계처럼 외워온 답변이 지루하게 이어지자 건용은 하품을 참았습니다. 지원자의 눈빛에는 충성심이 아닌 높은 연봉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죠. 됐네. 운전 실력이야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 그만하고. 건용은 지원자의 말을 자르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만약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건가? 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회장님을 구하겠습니다. 말은 청산 뉴스구먼 나가보게. 지원자가 나가자 건용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눈치를 보며 물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시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야, 빨리 끝내고 싶군.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해.
그 뒤로도 몇 명의 지원자가 더 들어왔지만 건용의 마음에 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완벽해 보이려 애쓰거나 지나치게 아부를 떨었어요. 가식적인 미소와 훈련된 답변들에 건용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다들 똑같아. 영혼 없는 껍데기들 뿐이야. 그는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서류 뭉치를 대충 넘기던 중이었죠. 팀장, 남은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윤민우 지원자입니다. 윤민우? 스펙은 좀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은 좀 부족합니다. 인사팀장은 난처한 듯 서류를 건용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건용은 별 기대 없이 이력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수상 경력도 없는 평범한 이력서였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의 문장들이 투박하지만 솔직하게 적혀 있었죠.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뒷좌석에 앉은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용의 시선이 그 문장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요즘 젊은 친구치곤 특이하구먼.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면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검은 정장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유행 지난 넥타이를 맸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다른 지원자들처럼 위축되거나 과하게 당당하지 않은 차분한 걸음걸이였어요. 청년은 면접관들 앞에 서서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민우입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깊고 울림이 있어 귀에 쏙 박혔습니다. 건용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죠. 지루함으로 가득 찼던 건용의 눈빛에 처음으로 호기심이 서렸습니다. 윤민우라, 자리에 앉게. 청년이 의자에 앉으며 건용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 건용의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민우는 들어오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민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우렁찬 구호와 달리 차분하고 낮게 깔리는 목소리였죠. 도건용은 턱을 갠 채 민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유행 지난 헐렁한 양복과 소매 끝이 살짝 해진 와이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낡은 구두만큼은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어요. 건용은 안경 너머로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자네 양복이 꽤 낡았구먼. 우리 회사 연봉이 탐나서 왔나? 민우는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홀로 계신 고모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요. 너무나 솔직한 대답에 건용은 헛웃음을 흘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거참, 거짓말은 안 하는군. 보통은 회사를 위해 뼈를 묻겠다고 하던데. 뼈는 묻을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퇴근해서 고모 저녁을 차려드려야 하거든요.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건방지다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건용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엉뚱하고도 효심 깊은 대답이 건용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건용은 펜을 돌리며
민우의 맑은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다른 지원자들의 눈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운전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했나?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지? 뒷좌석은 회장님의 쉼터입니다. 운전 기술보다 편안한 공기를 만드는 게 기사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한 공기라 건용은 입속으로 그 말을 되뇌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5년 전 단칸방에서 세실리아가 해주던 말이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죠. 건용 씨, 집은 작아도 마음은 편해야죠. 내가 당신 쉼터가 돼줄게요. 건용은 묘한 기분을 느끼며 민우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게, 다리 아프겠어. 민우는 소리 없이 의자를 빼고 앉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반듯한 태도가 왠지 모르게 건용의 마음을 잡아끌었어요. 면접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건용의 목에서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쿨럭. 갑작스러운 발작에 건용은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하여 휴지를 찾느라 허둥지둥하는 사이였습니다. 민우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물병을 따서 컵에 따랐습니다. 회장님, 물 드십시오. 미지근해서 드시기 편할 겁니다. 민우는 무릎을 굽혀 건용의 눈높이를 맞추고 두 손으로 공손히 물잔을 건넸습니다. 건용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려다 민우의 손가락과 살짝 스쳤습니다. 찌릿, 정전기 같은 미세한 전류가 건용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잊고 있던 기억을 깨우는 낯익은 온기였죠. 건용은 물을 마시다 말고 멍하니 민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손가락의 모양새가 누군가와 닮아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등을 좀 두드려 드릴까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건용의 귓가에 부드럽게 감겨왔어요. 그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상대를 배려하는 억양이 25년 전 그녀와 너무나 흡사했죠. 건용은 물잔을 내려놓고 홀린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참 듣기 좋구먼.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어머니를? 순간 건용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민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 강렬한 기시감은 무시할 수 없었죠.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가슴 저릿한 그리움이었어요. 건용은 다시 안경을 쓰고 책상 한쪽에 밀어뒀던 민우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자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그의 손길이 아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건용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이력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력, 고졸 검정고시, 경력, 택배 상하차 및 대리운전 3년.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의 삶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용은 자기소개서를 넘기고 마지막 장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펼쳤습니다. 무심코 훑어내리던 그의 시선이 한자모라고 적힌 칸에서 딱 멈췄습니다. 순간 건용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명 윤세실리아. 세상에 흔치 않은 이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례명.
건용은 숨을 들이켜는 것도 잊은 채 그 5글자에 시선을 박아버렸습니다. 글자가 살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건용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앞에 앉아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그저 선해 보였던 청년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 콧날의 곡선, 입술의 모양까지. 25년 전 자신의 품에 안겨 웃던 윤세실리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실리아는 죽었어. 25년 전에. 건용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주려다 다시 이력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간 손등 위로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인사팀장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하지만 건용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의 청년과 이력서에 적힌 그 이름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죠. 건용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자네. 그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무겁고 위태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건용은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급히 감추며 타는 듯한 목마름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까끌까끌하게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력서에 적힌 윤세실리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활자가 잉크처럼 번져 보일 만큼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죠.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 안에서 쿵쿵거리며 울려 퍼졌어요. 건용은 헛기침을 여러 번 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네, 어머니 조남이 아주 특이하구먼.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이름이야. 민우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호적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어머니는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례명이 곧 본명이셨죠.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다. 그 말이 건용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며 후벼 팠어요. 순간 25년 전 건용이 세실리아에게 써줬던 낡은 편지의 구절이 뇌리를 스쳤죠. 나의 영원한 백합, 세실리아, 나는 당신을 이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건용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잔상처럼 어른거려 어지러웠어요. 혹시 어머니 성씨가 파평 윤씨가 맞는가? 건용의 질문에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인사팀장이 의아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사적인 질문까지는 면접 규정에 어긋납니다. 채용과 무관한. 건용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들어 팀장의 말을 막으며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묻고 있잖아. 자네 대답해보게 맞는가? 민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건용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평 윤씨 소정 공파라고 고모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건용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댕하고 울렸습니다. 성씨의 세례명,
그리고 본관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건용은 책상 모서리를 하얗게 질린 손으로 꽉 잡고 휘청거리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차갑게 적시는 게 느껴졌죠. 그의 손등 위로 굵은 땀방울 하나가 투둑 하고 이력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함이 내려앉았죠. 인사팀장은 회장의 심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건용의 모든 신경세포는 오직 눈앞의 청년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그는 터질 듯한 심장을 진정시키려 떨리는 호흡을 깊게 가다듬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 말일세. 민우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더니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어서 어머니와 산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그럼 어디서 자랐나? 어머니가 생전에 춘천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 보육원에. 춘천이라는 두 글자가 건용의 고막을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건용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그곳은 건용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을 보낸 곳이었죠. 곰팡이 핀 냄새와 연탄 가스 냄새가 섞여 나던 그 단칸방에 찬 공기가 살갗에 닿는 듯 했어요. 건용은 숨을 헐떡이며 답답해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었습니다. 목이 누군가에게 조여지는 듯한 압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식당이라 혹시 그 식당 이름이 뭔지 아나? 건용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까진 모릅니다. 다만 시장통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백반집이었다고. 건용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쾅소리나게 부딪히며 뒤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도저히 정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장통 백반집, 건용이 공사판 일을 마치고 흙투성이가 되어 찾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나르던 앳된 세실리아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건용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기묘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이 청년이 그저 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죠. 그렇다면 자네 어머니는 지금. 건용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녀의 부재를 묻는다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건용은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신가? 어디 계시는가? 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깊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건용에게는 25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제가 갓난아기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건용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서로만 읽었던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아들의 육성으로 들리니 비현실적인 통증으로 다가왔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죠.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나? 지금으로부터 딱 25년 전 10월 말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요. 건용은 숨을 멈추고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25년 전 10월 말 자신이 세실리아의 부고를 전해 듣고 술에 취해 길바닥을 굴렀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모든 날짜와 정황이 심지어 계절의 냄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건용의 머릿속에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상한 계산법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25년 전에 죽었다고? 그런데 자네는 지금 여기 있잖아. 건용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 상단의 생년월일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6세, 만 25세. 민우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26세, 만으로는 25세였습니다. 건용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민우와 이력서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26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니가 26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픈 기억을 꺼내듯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몸조리를 전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민우의 담담한 설명에 건용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 세실리아가 자신과 헤어질 당시 이미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건용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아이를 가진 채 성공의 눈먼 나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단칸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 죄책감과 공포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건용의 전신을 집어삼켰어요. 면접장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건용의 거친 숨소리만이 짐승의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넋을 잃고 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도건용 회장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떨리는 손으로 훔쳐냈습니다. 손수건을 쥔 악력이 너무 세서 하얀 천이 금세 구겨졌어요. 그는 민우가 내뱉은 숫자와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죠. 건용은 확인 사살을 하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가? 주민등록상 날짜 말고 진짜 생일 말일세. 민우는 회장의 핏기 없는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음력으로 9월 20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죠. 9월 20일. 건용은 책상 아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9월에서 10달을 거꾸로 세어보면 그해 겨울 12월이 나옵니다. 12월 건용이 성공을 위해 세실리아에게 잔인하게 이별을 통보했던 바로 그 달이었어요. 순간 건용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찌릿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시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때 면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로비에 기자들이. 건용은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명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면접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나가.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건용의 고함 소리가 짐승의 포효처럼 면접장을 뒤흔들었어요.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정적만이 남은 공간에서 건용의 거친 숨소리만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민우를 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셔츠 단추가 툭 하고 뜯어져 바닥으로 굴러갈 만큼 그의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흥분해서. 건용은 민우에게 사과하면서도 시선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가 헤어졌을 때 이미 뱃속에 있었던 거야. 건용의 입에서 신음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무너져 내리려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쿵대며 그를 고문했어요. 옆에 있던 인사팀장이 건용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면접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의무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앉아. 누가 멋대로 중단하래. 난 멀쩡해. 건용은 인사팀장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책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윤민우라는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죠. 자네, 안경 좀 벗어보게, 어서. 민우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절박한 기세에 눌려 조심스럽게 안경을 벗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이 벗겨지자 민우의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건용의 코 속으로 25년 전 겨울 춘천역의 매캐한 연탄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차가우면서도 비릿했던 그날의 공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건용을 과거로 잡아끌었습니다. 건용 씨, 성공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어. 난 여기서 당신 위해서만 기도할게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춘천역 플랫폼, 세실리아는 낡은 회색 코트 깃을 세우고 배웅했습니다. 기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그녀는 유난히 배 쪽을 헐렁한 코트로 감싸며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건용은 기차에 오르려다 말고 그녀의 헐렁한 코트를 지적했습니다. 이 코트, 당신한테 너무 큰 거 아니야? 얻어 입은 거야? 세실리아는 당황한 듯 코트 자락을 여미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좀 나와서 이게 편해. 그녀의 코끝은 추위 때문인지 울음을 참아서인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건용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추었죠. 가요. 어서 기차 떠나요. 나 괜찮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가요. 그녀가 뒤로 감춘 손이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게 소화불량이 아니었어. 아이를 감추고 있었던 거야. 회상에서 깨어난 건용의 눈앞에 청년 윤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장성하여 제 발로 아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건용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얼굴을 만지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우의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선이 젊은 시절 자신의 빛바랜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소름 끼치는 유전자의 증거였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건용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강한 직감이
가슴을 둔탁하게 때렸어요. 이 청년은 내가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과 맞받고 지켜낸 내 핏줄이었습니다. 건용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민우가 얼른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우의 단단한 팔이 건용의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너무나 따뜻해서 건용은 하마터면 그 품에 안겨 올 뻔했죠. 건용은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민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기분으로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나?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건용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면접 중에 결례를 범했습니다. 괜찮네. 어서 말해보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민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어머니랑 대화를 했던 적이 없어서요. 아버지는 안 계셔서 어머니의 성을 따라 윤씨로 호적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얘기도 없고? 네, 고모한테 듣기로는 그저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어머니 일기장에서도 그 정도만 봤습니다.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용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비겁한 남자를 원망하기는커녕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해준 여자. 그 바보 같은 사랑이 건용을 더욱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혼자서 널 낳고 키우신 건가? 네,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하셨다고 동네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건용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배를 움켜쥐고 홀로 아이를 낳았을 그녀의 처절한 모습이 그려졌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천벌을 받을 놈이야. 건용의 중얼거림을 듣지 못한 민우가 걱정스레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의무실이라도 부를까요? 건용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젖은 눈으로 민우에게 손짓했습니다. 아니네. 잠깐 가까이 좀 와보게. 더 가까이. 민우가 의아해하며 건용의 무릎 앞까지 다가와 섰습니다. 그때 민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려 손수건을 꺼내려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용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건용의 동공이 다시 한번 크게 확장되며 멈췄습니다. 민우의 왼쪽 새끼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낡은 금속성 물체가 보였거든요. 녹이 슬고 찌그러졌지만 건용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용의 기억 속에 가장 아픈 파편으로 박혀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으니까요. 도건용 회장의 시선이 민우의 왼쪽 손에 자석처럼 고정되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민우가 이마에 땀을 닦느라 무심코 들어 올린 손, 그 새끼손가락에서 무언가가 둔탁하게 반짝였거든요. 그것은 재벌 회장이 익숙하게 보아오던 화려한 다이아몬드나 백금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끼고 있어 쇠독이 오를 만큼 낡고 도금이 다 벗겨져 거무튀튀한 황동색 묵주 반지였죠. 건용은 숨을 멈추고 홀린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드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자네 손, 그 손 좀 이리 줘보게. 건용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 말씀이십니까? 이건 그냥 낡은 물건인데요. 부끄럽습니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려 하자 건용이 다급하게 책상을 돌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손목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보여주게. 건용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반대로 민우의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대리운전으로 다져진 민우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배겨 거칠고 투박했죠. 건용은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민우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의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세월에 마모되어 십자가 문양조차 희미해진 시장통 좌판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건용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프고 시리게 빛나 보였어요. 25년 전 자신의 지독했던 가난과 그보다 더 뜨거웠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건용은 반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확인하기 두려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이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불규칙하게 요동쳤어요. 건용은 반지를 확인하려 민우의 손을 눈앞까지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반지에서 풍기는 오래된 쇠냄새와 민우의 채취가 건용의 코를 찌르는 순간 시간이 25년 전으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주변의 배경이 럭셔리한 면접장에서 눈발이 날리던 종로의 뒷골목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죠. 아저씨,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이니셜도 새겨주나요? 돈은 더 드릴게. 25년 전 겨울, 건용은 공사판에서 받은 일당을 꼬깃꼬깃 모아 종로의 허름한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세실리아의 생일 선물로 줄 수 있는 건 좌판에 놓인 3,000원짜리 황동 묵주 반지가 고작이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귀찮은 듯 돋보기를 낀 눈으로 건용을 흘겨보며 손을 내저었죠. 이봐 젊은이, 이런 싸구려 반지에 무슨 조각이야. 기계 돌리는 전기세도 안 나와. 그냥 가져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여자친구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걸 주고 싶어서 그래요. 건용이 굽신거리며 애원했지만 주인은 혀를 차며 등을 돌렸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저기 구석에 있는 송곳으로 직접 긁든가 대신 망쳐도 환불 안 해줘요. 건용은 가게 구석 쭈그리고 앉아 주인에게 빌린 굵은 송곳으로 반지 안쪽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단단한 금속 위에 글씨를 새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되어 송곳이 미끄러질 때마다 손끝이 찔리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 그리고 Y 건용과 윤세실리아 우리는 하나야. 손가락에서 흐른 피가 쇠냄새와 섞여 비릿하게 진동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삐뚤빼뚤하게 새겨진 그 못난 글씨를 보며 건용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에서 반지를 받은 세실리아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울었었죠. 건용 씨,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뺄게요. 당신 분신처럼 여길게요. 미안해.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해줄게. 아니에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여기에 당신 피와 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녀는 건용의 상처 입은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미소와 따뜻했던 입술의 감촉이 건용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건용은 숨을 헐떡이며 현실의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닳고 닳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건용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늘로 긁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상처 같은 그 이니셜이요. K&Y.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친자의 증거였습니다. 건용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거대한 비수가 되어 건용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건용은 민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책상을 짚은 한 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민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민우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왜 우십니까? 제가 뭐 실수라도. 면접장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건용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쥐어짜듯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나? 솔직하게 말해주게, 제발. 민우는 건용의 간절하고 처절한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손에 꽉 쥐고 계셨던. 어머니가 뭘 하시던가. 고모한테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니 소중히 간직하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것. 그 한마디가 건용의 머리를 강타하며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빗장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버린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이 못난 남자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랑이 남긴 유일한 기적이자 증거였습니다. 건용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 치며 터져 나오는 통곡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윤민우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핏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의 이상 행동에 놀라 그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약이라도 가져올까요? 하지만 건용은 민우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이 꺾이듯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한낱 면접 지원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건용은 민우의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대고 오열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우는 얼어붙은 채 작게 떨리는 회장의 어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면접장 안은 건용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25년의 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건용 회장은 민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총수의 위엄도 수천 명의 직원들이 보는 시선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오직 눈앞에 있는 청년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만이 그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과 경호팀장, 인사팀장이 소란을 듣고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지원자 물러나.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경호원들이 민우를 위협인물로 간주하고 제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건용이 그의 손을 놔주지 않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렸죠.
건용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돌려 경호원들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손대지 마. 내 새끼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면접장이 떠나갈 듯한 호통에 경호원들은 감전된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건용은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절규했습니다. 나가. 다들 나가란 말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당장. 회장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당한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원들을 황급히 내보내고 육중한 방음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넓은 면접장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건용과 얼어붙은 민우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죠. 정막이 흐르는 공간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건용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의 바짓단을 잡고 있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불합격시키시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민우야. 건용은 처음으로 자니가 아닌 민우야라고 입안에서만 수천 번 되뇌었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25년 동안 한 번도 뱉어보지 못했던 아비의 피 끓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건용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우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묵주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샀는지도 모를 이 싸구려 반지, 내가 만든 거야. 네, 그게 무슨. 25년 전 종로 뒷골목, 곰팡이 냄새나던 금은방 구석에서 내가 송곳으로 직접 새긴 거야. 건용의 고백은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키며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건용의 손을 뿌리치며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아처럼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자신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아버지라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자 기만처럼 느껴졌죠. 민우는 벽으로 물러서며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아버지의 허상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고모도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아니야, 고모님이 널 위해 거짓말을 하신 거야. 널 상처 주지 않으려고. 건용은 바닥을 짚고 엉금엉금 기어가 도망가는 민우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비비며 참회하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난 성공에 눈이 멀어 처자식을 버린 쓰레기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내 엄마를 그 차가운 단칸방에 혼자 두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야. 네가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건용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민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이야기들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기 때문이죠. 민우야, 아빠는 큰일을 하실 분이야.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돼. 어린 시절 갓난아기 민우가 올 때마다 적었을 그 슬픈 변명 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책상을 짚어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25년의 원망이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 반지 하나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민우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만약 진짜 아버지라면 왜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는지 그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건용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 너덜너덜한 지갑 속에서 비닐에 쌓인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그의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심하게 떨려 사진이 나비 날개처럼 팔락거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품고 다닌 내 심장이다. 건용은 바닥을 기어 민우의 눈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민우의 흔들리는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건용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남자는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패기 넘치는 표정의 독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민우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 여자는 민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영정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그 사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건용의 익숙한 필체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나의 사랑 세실리아와 함께 영원히 사랑해. 민우의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잔인하고도 벅찬 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하게 늙어버린 노인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사무치게 원망했던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 아버지. 민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건용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가 내 애비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건용은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민우의 다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민우의 정장 바지를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은 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건용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건용의 얼굴은 주름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두 부자의 시선이 25년의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쳤어요. 민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우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건용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건용은 민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25년 전 세실리아를 안았던 그 품보다 훨씬 야위고 작아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죄인이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면접장 차가운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성공한 재벌 회장과 가난한 취준생이 아닌 그저 뒤늦게 만난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면접장 밖의 비서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에 숨죽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도건용 회장에 멈춰있던 시간은 비로소 다시 아주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건용 회장의 집무실에는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아닌 설렘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병원에서 막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가 놓여 있었죠. 건용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과학이 증명해준 그 완벽한 숫자를 보는 순간 건용의 입가에 25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박 실장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건용은 결과지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보게, 내 아들이야. 세상이 뒤집혀도 바꿀 수 없는 내 핏줄이야. 비서실장은 결과지를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지. 하느님이 나 같은 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야. 건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는 윤민우, 아니 도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아직 이 상황이 낯선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건용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어보거라. 민우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광택을 낸 낡은 묵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용이 새로 맞춘 민우의 이니셜이 새겨진 백금 반지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묵주 반지는 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다. 그리고 이 백금 반지는 아비가 주는 선물이고. 건용은 민우의 낡은 묵주 반지를 왼쪽 새끼손가락에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반지를 오른쪽 약지에 끼워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이 아비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마. 민우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두 개의 반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묵주 반지와 매끈한 백금 반지, 과거와 현재가 민우의 손 위에서 하나로 만난 것 같았어요.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건용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내 아들 밥부터 먹여야겠어. 네, 예약된 오차는 다 취소해. 내 새끼 밥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건용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건용 회장의 대저택 주방은 낯선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라면 가사 도우미가 차려놓은 밥상에 혼자 앉아 있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죠. 건용은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회장의 기상천외한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옷 버리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비켜봐. 오늘은 내가 내 아들 밥 한번 해준다니까. 건용은 서툰 솜씨로 칼을 들고 미역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어설퍼 도마 위에서 퉁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지난번에 내가 자네한테 미역국 냄새난다고 화낸 거 미안하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건용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도우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녀석이 태어나서 아비가 해준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 25년 밀린 밥값 하려는 거야. 건용은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넘어 거실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갔죠. 민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아빠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으니까요.
자, 다 됐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건용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대접과 고봉밥을 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는 아니었지만 건용의 투박한 사랑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어서 들어라, 식기 전에.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25년 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목구멍으로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자 가슴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떠냐? 먹을만하냐? 건용이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민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붉어진 눈으로 건용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국이 이런 맛이었을 거라고 늘 상상해 왔어요. 그 말에 건용은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건용은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고기를 집어 민우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건용에게는 기적 같은 현실이 되었죠. 두 부자의 식탁 위로 25년 만에 찾아온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아닌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호출의 이유를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특히 건용의 건강 악화를 틈타 경영권을 노리던 전무이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슨 발표를 하신다는 겁니까? 혹시 은퇴라도? 글쎄요, 며칠 전부터 안색이 확 달라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도건용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건용의 옆에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은 낯선 청년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수행기사 면접 때 입었던 낡은 양복 대신 건용이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반듯한 이마, 그리고 무엇보다 건용을 쏙 빼닮은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건용은 상석에 서서 임원들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게. 오늘 내가 중대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네. 전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혹시 새 비서입니까? 건용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서? 아니네. 인사하게. 이 아이는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그룹을 이끌어갈 내 아들, 도민우일세. 네. 아, 아들이라니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하며 서로 수군거렸고 전무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자제분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25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보물을 이제야 찾았네. 유전자 검사까지 완벽하게 마쳤으니 더 이상 딴소리는 없길 바라네. 건용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그는 임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가장의 위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내 건강 핑계대며 딴 마음 품었던 사람들, 이제 마음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뒤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건용의 서슬 퍼런 경고에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용은 민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임원들을 향해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우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낙하산의 거만함이 아닌 성실한 청년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인사였습니다. 임원들은 민우의 태도와 건용의 확신에 찬 모습에 압도되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시작된 박수가 이내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용은 아들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비로소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았어요. 고독했던 황제의 자리에 이제는 믿음직한 후계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도건용 회장과 도민우는 강원도 춘천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초가 무성했던 초라한 봉부는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단장된 묘역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건용은 미리 도착해 작업을 마무리하던 인부들에게 수고비를 넉넉히 쥐어주며 돌려보냈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지자 건용은 양복바지에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비석의 표면을 쓸어내리는 그의 거친 손길에서 25년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여보, 세실리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정말 미안해. 건용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처절한 슬픔에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주머니에서 민우가 25년 동안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낡은 묵주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낡은 반지를 묘비 상단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살아 돌아와 건용의 선물을 받아주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죠.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 아들, 민우,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당신이 다 한 거야. 옆에 서 있던 민우도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민우의 눈에서 흐른 맑은 눈물이 묘비 앞에 흙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건용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비 속의 아내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 우리 민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으로 만들게. 당신 목까지, 아니 당신이 주지 못한 사랑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 그때 산등성이를 타고 불어온 바람이 묘역 주변에 심어놓은 코스모스를 한들한들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건용의 젖은 뺨과 민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바람이 꼭 어머니가 왔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엄마가 우리 부자꼴 좀 보라고 온 모양이다. 울지 마라. 내 엄마 속상해 한다. 건용은 손수건을 꺼내 민우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민우는 그런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바람결에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건용은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내내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25년 동안 빙하기처럼 얼어붙어 있던 건용의 가슴을 완전히 녹여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건용은 피곤할 법도 했지만 침실로 올라가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침실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하얀 플라스틱 약통이 들려 있었죠. 매일 밤 그를 괴로움 속에서 억지로 잠재우던 수면제 통이었습니다. 건용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방 쓰레기통의 뚜껑을 발로 밟아 열었습니다.
달그락 약통이 쓰레기 봉투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과거의 고통과 작별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잠이 안 올 리가 없지. 그렇고 말고. 건용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뒤돌아서서 찬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 믹스커피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민우가 그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다. 이 녀석아, 아버지가 타주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건용은 민우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예전 적막했던 주방과는 달리 따뜻한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어요. 건용은 머그잔 2개에 커피 가루를 탈탈 털어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에서 봤어요. 아버지는 믹스커피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설탕 2, 프림 2. 민우의 말에 건용은 숟가락을 젓던 손을 멈추고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내 입맛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바보 같은 사람. 달달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피어오르자 건용은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게 음미했습니다. 과거 혼자 마실 때 느꼈던 그 씁쓸하고 처량했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풍요로운 향기였죠. 자, 마시자.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마셔. 건용은 민우에게 머그잔을 건네고 자신의 잔을 들어 가볍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어때? 아버지가 타니까 더 맛있지?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우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활짝 웃자 건용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식탁에 마주 앉은 두 부자를 황금빛으로 비추었습니다. 건용은 커피잔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오후의 티타임을 갖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먼 길을 그토록 아프게 돌아왔으므려. 고개를 돌려 유리창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없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가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건용과 민우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대저택 앞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 김 씨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려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건용은 손을 들어 김 기사를 제지하고 직접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김 기사, 오늘은 자니가 뒤에 타게. 내 아들이 운전하는 차 시승식 좀 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기사는 당황했지만 건용의 들뜬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뒷좌석에 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우가 안전벨트를 매며 쑥스러운 듯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이 차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좀 천천히 가도 되죠? 허허, 네가 예전에 대리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서툴 리가 있나? 내 실력 믿고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건용은 창문 버튼을 눌러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치며 건용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헝클어뜨렸습니다. 건용은 수면제에 취해 위태롭게 운전하며 죽음을 생각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죽지 못해 달리는 고독의 길이었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서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 달리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민우가 라디오를 켜자 흘러간 옛 가요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건용은 창틀에 팔을 괴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게 보였죠. 민우야, 내 아버지. 나 욕심이 좀 생겼다. 아주 오래오래 살고 싶어졌어. 너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주놈 재롱도 보고, 네, 엄마 목까지 내가 다 보고 갈 거다. 당연하죠. 100살까지 정정하게 사셔야죠. 제가 건강관리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술부터 끊으시고요. 민우의 잔소리 섞인 대답에 건용은 껄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아들 무서워서 술도 못 마시겠구먼. 차는 꽉 막힌 도심이 아닌 뻥 뚫린 해안도로를 향해 시원하게 내달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죠. 건용은 사이드 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25년 전 세실리아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속으로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나 이제야 진짜 도건용으로 산다. 당신 아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부자가 탄 차가 눈부신 햇살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다시는 추운 겨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듯이 차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만을 좇아 첫사랑을 떠났던 도건용 회장은 26년이 지나 면접장에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갑게 외면했던 사람의 아들이 제 발로 아버지 앞에 걸어 들어온 거였죠.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고 청년은 평생 몰랐던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돈도 권력도 26년의 죄책감은 지워주지 못했지만 아들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녹여버렸어요. 우리가 내린 선택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건용 회장에게 또는 아버지 없이 살아온 윤민우에게 한마디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